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고전 읽기 6주차 베이컨의 신기관이 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는 그 다윈의 진화론, 또 그리고 그 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어, 그 행복론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어, 그 베이컨이 그 주로 관련되는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또 저번 시간에 다룬 그 종의 기원의 그 저자인 다윈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뭐 이 다윈이 베이컨의 그 균합적인 그런 그 철학 사상에 많은 그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하는 베이컨의 그 사상에서 이제 더 알아보자,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요. 이 베이컨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왜냐하면은 베이컨이 그 근대 사상가라고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베이컨은 근대보다는 좀 앞서는, 어떻게 보면은 르네상스 어, 르네상스의 후기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1626년까지 살았으니까 근대의 그 초기 혹은 르네상스의 말기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베이컨을 영국 경험론의 선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 아주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영국 경험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존 로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존 로크는 경험론을 중시했지만은 중시하고 정초를 했지만, 말하자면은 베이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컨은 영국 경험론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은 또 영국 경험론의 입장에서 경험론자라고 하기는 또 상당히 그 거리가 있는 그런, 좀 베이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상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전제를 하고, 그 이유는 베이컨이 이렇게 이제 시대적으로도 그 어떤 과도기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귀납법이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베이컨에서 그
이 귀납법이 베이컨이 처음으로 창시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이컨이 이제 가장 염두에 뒀던 그런 철학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경험론이거든요.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자체가 경험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특히 그 자연학에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자연학에서 보여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실험과 관찰적인 방법은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그 과학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베이컨은 왜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를 공격했을까 하는 그런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이컨 자신은 그 귀납법을 굉장히 그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베이컨은 베이컨 하면은 귀납법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컨을 근대적 의미의 과학적인 방법, 귀납법을 정초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그 실험과 관찰을 중시한 건 맞지만 그것이 곧 근대 과학에 있어서 중시하는 그런 실험과 관찰의 방법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컨을 좋아하고 또 베이컨을 중시하는 그 이유는 그가 이 귀납법 가운데에서 특히 또 우상론이라는 것을 이돌라트리라는 그런 우상론을 처음으로 역설을 했고, 그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이 베이컨을 우리가 과학자로 지금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경험론의 한 사람, 또 철학적으로 중시할 때 이 귀납법보다는 이 우상론이 훨씬 더 의미심장하고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귀납법 자체는 베이컨이 창시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근대적 의미의 귀납법과 상당한 거리가 있고 또 비판을 받기 때문에 이따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이후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외면당하거나 상당히 비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자신은 뭐 그런 사실을 물론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전통 철학을 주된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그 베이컨이 그 활동을 했던 그 시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주목을 해보면은 그 무엇보다도 베이컨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말하자면 그 주적이죠. 주적. 대통령 선거 때 누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구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베이컨의 주적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겁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이론을 전개했다는 것을 속속들이 체계적으로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행복론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학문을 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은 대략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 행복론이라는 것 말고 기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적인 경향은 상당히 그 경험론적이다. 왜 그러냐면은 플라톤 그의 스승이었던 플라톤이 관념론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념론적이라는 것은 플라톤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데아 이론인데, 그 이데아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아이디어죠. 아이디올로지, 이데올로기, 아이디올로지.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라는 것은 생각이고, 생각이 뭐다 하는 것, 그 생각 속에서 모든 문제의 답을 찾는다.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답을 찾는다 하는 것을 아이디얼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관념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혹은 아이디어라는 게 이제 관념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이상이기도 합니다. 이상. 현실과는 다른 어떤 이상적인 거. 그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뭐냐 했을 때 그 이상. 그래서 플라톤은 관념론자이고 이상주의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 주저를, 플라톤의 주저를 이상국가라고 하죠. 원래는 이상국가라기보다는 그냥 리퍼블릭, 공화국, 공화국이거든요. 실제로는 공화국. 혹은 그걸 이제 국가론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국가론이라고 안 하고 이상국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그 문맥을 살려서 플라톤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플라톤의 그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국가.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 살 수 있는 바탕을 이상국가라고 봤거든요. 그 이상국가에는 세 가지의 계급이 있다. 그 세 가지의 계급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그 관념, 우리의 아이디어가 그 나오는 그 바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에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제 베이컨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은 세 등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사람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등분으로 되어 있듯이 인간의 영혼도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머리, 가슴, 배라는 것은 어떤 그 이성과 정념, 그 정념 가운데 이제 그 두 부분으로 가슴과 그런 그 뭡니까 배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국가도 세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는 그런 그 이제 생산자와 그 다음에 관리자, 그 다음에 그 수호자 이렇게 세 등분으로 세 계급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그 이상적인 상태의 국가, 그 안에서 인간이 살아갈 때에 가장 이상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생각을 조금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의 생각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 마케도니아의 궁정의 어의라고 그랬죠. 궁중의사 어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 자연과학적인 그런 그 소양을 쌓게 됐다 이런 얘기를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어의였기 때문에 그 어의인 아버지의 궁정에 가서 아버지의 궁정에 있는 말하자면 진료실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런데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거를 보고 그런 거를 또 취미 삼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경험주의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경향을 띠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자연의 자연 철학, 자연에 관하여라는 그런 피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자연학에서 보여준 그런 태도들은 플라톤과는 굉장히 180도로 다른 현실주의적이고 경험론적인 그런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를 주적으로 삼는 베이컨은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논이라는 이 저서, 직역을 하면은 기관인데, 그걸 논리학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그 이후에 2500년 동안 계속해서 줄기차게 서양의 논리학의 견본을 제공해 올 정도로 견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의 사상이 중세라는 기독교 사상에 의해서 무시되거나 비판을 받은 면도 없잖아 있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만큼은 거의 그대로 공고하게 이어져 내려왔다. 말하자면 기독교를 전파하는 교과서적인 그런 위치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었다 하는 점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얼마나 정교하게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베이컨은 이 학문의 전통을 말하자면 정면으로 거부하고 깨부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주적으로 삼았다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논, 논리학, 이것을 철저하게 부정을 하고 자기가 그것을 새롭게 만들었다 해서 노붐 오르가논 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신기관이라는 게 나오죠. 신기관. 노붐 오르가논이라는 것은 뉴 오르가논이라고 그래갖고 새로운 기관이다. 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뭘까요? 어떤 기관차가 갈 때에 기관차가 달리게 되는 원동력,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학문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기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기관, 즉 논리학이 아니라 신기관, 베이컨 자기 자신이 새롭게 정립한 그런 그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자부심에 차가지고 주장을 했다. 우리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베이컨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그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잘 떠오르지 않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그 세속적인 그런 출세를 추구했던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세속적인 그 출세, 즉 말하자면은 이제 그 자기의 그 할아버지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국세상서라는, 우리나라에 뭐 한 1000판 정도 되는가요? 아니면 뭐 좌의정? 어떤 정승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세상서.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여왕,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영국에 있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그런 사람이죠. 엘리자베스 여왕 그 1세, 그 여왕 1세의 그 1세라면은 그 이제 뭐 후손이 되겠죠. 그 아들이나 딸이나 뭐 이렇게. 그때 영국에는 이제 많은 여왕들이 이렇게 등극을 해서, 왠지 몰라도 영국 사람들은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자 정치가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 뭐 그런 그 정치가로서 이제 그런 최고 지위에 올랐던 그런 적도 있죠. 그런데 이 영국에는 그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우리나라도 신라 시대 손덕 여왕도 있었고요. 여왕들이 진성 여왕, 진덕 여왕 뭐 이렇게 갖고, 신라 시대 때는 굉장히 그 자유로운 그런 정치 풍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든 이런 엘리자베스 1세 때의 국세상서라는 정승 정도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아버지의 그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도 그런 그 뭡니까, 그런 대정치가가 돼서 출세를 해서 이제 말하자면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었던 거죠. 말하자면 인간이 가장 저 자신을 포함해서 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명예욕인데, 그 명예를 굉장히 이제 중시했던 것 같아요. 출세 한번 해보자 하는. 그래서 이제 이미 12살 때에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게 돼요. 이 베이컨이. 거기서 이제, 이 여왕을 이제 처음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여왕이, 쟤는, 국세상서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베이컨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린 국세상서다, 이렇게 이제 베이컨을 일컬어서 굉장히 귀여워해 준 거죠. 그래서 베이컨은 이제 굉장히 고무가 됐겠죠. 그래서 야, 나도 이제 국세상서가 돼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법학을 해야 돼요.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이제 법학한 사람들이 이렇게 판사가 됐다가 국회의원이 됐다가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그런 게 뭐 동서고금에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이컨도 법학을 공부하고 파리 프랑스 파리 주재 영국 대사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하원 의원이 돼요.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상원은 아니고 하원 의원이 되는데 이 국회가 가장 발달된 나라가 영국이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이 국회가 왕이 이제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뭡니까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렇게 갖고 상하의원이 이제 다른데 뭐 미국도 이 제도를 따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원의원이 되는데 상원의원은 이제 귀족들이 하는 국회고요. 하원의원은 이제 평민들이 하는데 여기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어떤 자기를 결정적으로 도와준 에식스라는 백작이 있었어요. 그 백작이 말하자면 영모를 꾸몄다 하는 겁니다. 영모. 역적모이죠. 말하자면 우리나라 이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은 가장 무서운 게 역적모입니다. 그 역적모의를 하다 발각이 되면은 구족을 멸해요. 구족. 삼족을 멸하는 게 아니라 구족을 멸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잘못하면 휘말려 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에식스 사건을 이제 자기가 좋은 쪽으로 무마를 하기 위해서 에식스를 구출하는데 이제 굉장히 힘을 쏟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공로로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기사가 됩니다. 기사라는 자귀가 있어요. 굉장히 높은 직위인데 영국에서는 이 자귀가 있어요. 자귀가 이제 뭐 후작, 뭐 무슨 남작, 뭐 해갖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에 이제 몇품 하는 그런 정이품, 종이품 무슨 그런 하여튼 이 귀족들이 문제예요. 대대손손 이제 이렇게 승계를 해가면서 자기 후손에게 물려주는 이 영국은 이제 이 기사제도가 썩어가지고 이제 기사제도가 아니고 뭡니까 품계죠. 자기 제도가 이제 부패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사고팔고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사고팔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자기를 받으면은 자기 아들에게 계속 물려줄 수가 있는 이런 기득권자들의 행패 썩어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이 베이컨은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판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거기 뛰어들어서 좋아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바라던 결국은 법무장관 우리나라도 법무장관이 이제 있었죠. 지금도 있지만은 나라가 떠들썩했던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뭐 정말 더 이상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잘못하면 역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무차관과 법무장관을 역임을 하고 결국은 말하자면 이제
자기 아버지의 그 지위였던 그 국세상서, 아마 이제 재상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부총리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부총리. 그래서 그런 지위에까지 올랐지만은, 그래서 이제 자작까지 됐어요. 자작이라는 그 작위. 그래서 이제 뇌물을 받았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결국은 탄핵을 받아서 그 자리를 물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길었는데요. 베이컨의 사상이 뭐다, 이거다, 저거다, 뭐 해서, 무슨 뭐예요. 그 귀납법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예요. 네 가지의 네 가지의, 그런 우상론, 이런 거를 이제 논의한다는 자체가 베이컨으로 볼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주변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이컨의 최대의 관심사는 자기가 출세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출세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기의 그 힘, 파워.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그랬거든요. 파워. 근데 아는 것의 힘이 아니라 정말 그 정치 권력 이런 거를 간절하게 소망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베이컨이기 때문에 출세 지향적인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뭐 누구누구를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면은 이제 잘못하면은 고발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대학자라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 정치 권력을 못 잡았고 안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선 말기에 가서는 이 조선 말기, 그러니까 말기라고 해서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했을 때 그 후기, 조선 시대를 한 500년으로 본다면 조선조 한 150년 정도를 남겨놓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못된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못된 시대. 이 못된 시대라는 것은 이 정치가들이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가진 모략과 술수를 다 써가지고 상대방을 올가매는, 그런데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그래서 왕의 외척들이 정치 권력을 다 잡고서 왕을 갖다가 자기들 놀이개처럼 부렸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든 베이컨도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면돼 가지고 탄핵을 받아서 이제 파면됐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맹자가 그랬듯이, 맹자가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할 때에 천하를 유력을 하면서 자기를 써주기를, 말하자면 출세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정치 할 수 있는 파워를 달라, give me power.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도 안 줬죠.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그 얼굴도 모르는 그 무지랭이 같은 놈한테 내가 왜 너한테 권력을 줘,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라는 것은 부자지간에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나눠 갖지 않는다고 그러죠. 태조 이성계가 절대로 자기 권력을 안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권력을 탐하고 이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활로 쏴 죽였거든요. 자기 아들이든 뭐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맹자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조금 맹자한테 미안한데 그런 면이 없잖아요. 성인이라고 떠받들긴 해요.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권력에 대한 욕구라는 게 굉장히 그 인간에게는 뿌리 깊다. 죽는 한이 있어도 권력을 쥐고 있다가 죽겠다. 뭐 이런
이 베이컨을 보면 그래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비리를 저지르다가 깜빵에는 안 갔지만은 영국은 신사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깜빵을 안 보내는 모양이에요, 아마.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에 한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주적으로 해서 그 한을 갖다 거기다 풀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고 노붐 오르가논이라는 신기관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그 시대를 전환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는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죠. 그 이후에 이게 이제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시대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학문에 있어서 대혁신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서 뭐 책을 여러 가지 쓰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신기관이라는 것 이 속에 이제 보면은 그 우상론이라는 것도 있고 그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남이 죽은 데 대해서 뭐 재미있다고 하면 좀 그러겠지만 닭고기 냉장 보관에 관한 실험을 하다가 죽었다 이런 감기가 걸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닭고기를 어떻게 하면 냉장 보관할까 이게 굉장히 그 돈이 되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닭고기를 많이 이제 그 확보를 해가지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거기다가 닭 속에다가 눈을 넣는 실험을 하다가 감기가 걸려서 죽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그 남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베이컨 다운 죽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도 학문을 하는 사람이지만 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습니다. 이 학문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기 맨 처음부터 학문을 한 게 아니라 정치를 하다가 쫓겨나니까 그때 학문을 한 거거든요. 그 전까지 하는 학문은 어떻게 보면 출세하기 위한 그런 학문이었죠. 법학. 그 법학이라는 게 이제 저는 뭐 정식으로 공부를 안 해봤지만은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이제 그냥 100% 암기를 해요. 100% 암기를 하고 어떤 그래서 요새 판사들 판결 내리는 거 보면 한심합니다. 그 조주빈 같은 사람한테 그런 악덕 그런 그 젊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많이 내려야 판결을 한 2, 3년 정도 판결을 못 내린다고 그래요. 앞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특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판사들 딴소리 못하게 국가에서 니들 판사들 니들 하는 행태를 잘 알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솜방망이 처벌 이렇게 하지 말고 강력하게 해라 하는 국민청원에 의해서 마지못해 가지고 이제 그 협박을 하는 거죠. 국민이 판사들한테 조주빈 같은 놈 그냥 2, 3년 이렇게 때리면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제가 너무 흥분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신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6부작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6부작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방대하게 이 베이컨이 이제 그 자기가 세속적으로 출세를 했지만은 명예를 말하자면 더럽혔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다가 이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그 명예를 학문적으로 회복을 해보자. 뭐 이런 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6부작 대저죠. 말하자면 대저. 뭐 조금 쓰다 죽었어요. 사실은 이 대저를 다 완성한 게 아니고 6부작으로 이루어진 그 대혁신이라는 그 6부작의 이제 2부를 이루는 게 신기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트
installation, great installation에서 대혁신, 자기가 혁신돼야 되는데 누굴 혁신한다고 하는 생각이 제가 장난기가 좀 발동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대혁신이라는 책은 이제 다 못 썼다고 그랬죠. 좀 쓰다가 이제 말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2부를 이루는 게 신기관이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오르가논, 기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식의 생산 기관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 왜 학문하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기관차 무슨 기관 뭐 그런 연상을 하죠. 사람들이 당연합니다. 근데 그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단 그 기관이라는 것은 이 지식을 생산하는 생산 기관이다. 기관차처럼 뭐 이렇게 달리는데 뭐가 끌어야 가죠. 마찬가지로 어떤 기계를 움직이려면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학문이라는 것도 하나의 기관으로 보면 그 학문이 이제 발전하려면은 학문이 움직인다는 것은 학문이 발전한다는 뜻이죠. 그 학문 발전을 촉진하는 그것을 기관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기관 뭐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이제 그런 학문을 지식을 생산하는 새로운 기관에서 신기관 노붐 오르가논 이렇게 해갖고 이제 베이컨이 이제 야심작을 쓴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에 제 2장에 이제 귀납법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 귀납법은 이게 좀 제 컴퓨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귀납법은 근대적 의미 귀납법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또 이 사람이 그 표방한 게 자연과학은 이렇게 해서 발전해야 된다 뭐 이런 역설을 한 게 아니고 자연 철학을 표방했다는 거예요. 자연 철학.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데 자연 과학이 아니라 자연 철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에 있어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그 귀납법보다는 우상론이라고 봐요. 우상론. 그래서 이제 그 귀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누구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다윈 같은 사람도 이제 배출을 하고 했지만 어떻든 이 자연 철학을 표방했다 하는 거. 이 자연 철학이라는 것은 자연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연학을 했지만은 자연 철학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이제 이 과학적인 진보가 왜 이렇게 안 되냐. 베이컨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뚱딴지 같은 소리죠. 왜냐면 자기 관심사는 정치적으로 출세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이제 본때를 좀 보여주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왕 못지않은 그런 위세를 떨치면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죠. 비리로 이제 탄핵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탄핵을 당했잖아요. 탄핵을 당해가지고 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이 베이컨도 마찬가지예요. 탄핵을 당해가지고 그렇지만 영국은 이제 신사의 나라라 감옥은 안 보내고 그냥 집에 가서 쉬어라. 딴짓 하지 말고 자가격리 해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는이 장독 깬다고
그래서 이제 학문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제가 그 좀 억울한 소리를 좀, 베이컨이 들으면 굉장히 억울해 하면서, 좌우 결투를 좀 하자고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결투를 하면 제가 뭐, 이길 수는 없을 것 같고, 영국 사람들은 칼싸움을 잘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해야 머리에도 남고 또 그 자체가 하나의 재미있는 거죠. 학문이라는 게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진보를 가로막는 그 어리석은 생각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베이컨이 볼 때 왜 이렇게 자연과학이 발달을 하지 않나, 진보를 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어리석은 생각,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 뭐 다른 사람을 볼 거 없이 각자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현명한 사람인가, 이제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악한 짓을 하게 되면 사후에 징벌을 받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짓을 하면 당대에 징벌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새겨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악한 짓을 하면 사후에 징벌을 받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생각을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은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겠죠. 베이컨 같은 경우에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가 탄핵을 받았잖아요. 남의 돈을 횡령하려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뭐 그게 그렇게 뭐 큰 죄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니에요. 돈 훔치다가 발각돼가지고 너 집에 가서 자가격리해라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도둑질하고 뭐 싸우고 뭐 죽이고 하는 그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런 존재인데 무슨 그런 뭐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걸렸다고 해서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하는 거 나는 한번 재수가 없어서 한번 들킨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을 해가지고 과학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베이컨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합리적인 사유를 해야 된다 하는 건데 합리적인 사유를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자연과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계 이게 바로 이제 신기관이라는 거죠. 베이컨이 말하는 신기관. 자연과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계. 이게 뭐 무슨 생각하는 기계라고 그러니까 AI 요즘에 이제 굉장히 뭐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품목이라고 그러는데 생각하는 기계 AI죠. Artificial Intelligence 해서 인공지능 이렇게 이제 정말 뭐 굉장히 어떻게 이제 뭐 노는이 장독 깬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경상도 말에 그런 게 있어요. 노는이 장독 깬다고. 충청도에는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렇게 놀다가 장독을 깨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그 학문을 했는데 이제 후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을 평가했냐 하면은 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이제 비리를 저지르다가 쫓겨난 사람이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뭐, 세월이 흘러가면 많이 이제 잊어버리죠,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이 사람의 학문적인 업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냉혹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 하비라는 사람, 이 하비는 특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혈액순환설, 혈액이 왜 이렇게 우리 몸속으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흐르느냐 했을 때 왜 흐를까 하는 데 대한 논쟁이 많았거든요. 사실 그거를 알아낸 게 바로 이 합의예요, 합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강의를 이렇게 혼자 좀 약간 신들리는 사람처럼 이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뒷골이 땡기네요. 너무 힘든데 1시간이 뭐예요? 한 2시간 반을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게 뭐 거의 살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의 살인적인 거예요. 하나의 주제를 놓고 2시간 반 동안 떠들으세요 하면은 이게 정말 뭐 목도 쉬고 굉장히 그 참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얼마나 어려운가. 책을 2시간 반 동안 읽는다고 이렇게 소리내가지고 낭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보다 훨씬 힘들죠. 왜냐면은 강의록이 있긴 하지만 이 강의록을 그대로 읽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어려운데 이 합이라는 사람이 심장이 그 4개의 방이 있죠. 심장 안에. 그래서 그 4개의 방 안에 있는 심장이 박동을 해가지고 그 힘으로 이 몸이라는 전국에 이렇게 피를 실었다 나른다 하는 심장 박동설을 갖다가 주장한 게 합의예요. 어쨌든 합의라든가 챔벌린 뭐 등 그런 그 여러 당시의 그 과학자들은 베이컨의 귀납법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무슨 귀납법이냐 이런 반응이에요.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귀납법이야. 그 귀납법이라는 것은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갖다 지지하기 위해서 그 가설을 보강하고 그래서 이제 그 더 이상 반론이 제기되지 않으면은 그게 정설이 돼가지고 그 정설을 바탕으로 해서 실험과 관찰을 또 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고 이런 것이 귀납법이지 당신이 하는 것은 귀납법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냉혹하게 비판을 했죠. 그런데 이 로버트 후크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굉장히 큰 과학자예요. 베이컨의 그 귀납법에 자기 연구, 자기 제자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을 그 베이컨의 그 방법을 철저하게 추종하도록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베이컨은 굉장히 알 수 없는 인물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인물이고 또 흥미로운 그런 연구를 했다. 노는이 장독 깬다. 이렇게 해서 했는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연구 결과를 우리에게 내놓는 바람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베이컨의 그 철학에 대해서 신규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고 생각과 발견의 법칙이라고 이제 우리 책에는 나와 있어요. 생각과 발견의 법칙. 그래서 이제 베이컨이 이렇게 이런 학문을 이제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베이컨의 귀납법이라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아까 봤듯이 이렇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또 그 다윈 같은 사람은 이제 이 베이컨보다는 굉장히 큰 인물이거든요. 사실은 다윈은. 그렇지만은 이 베이컨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 이런 걸 보면은 또 이 베이컨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신랄하게 조금 남의 그 약점을 보면 재미있어하는 그런 악마적인 그런 근성 같은 것을 이제 보여주냐 하면은 베이컨이 그렇게 그 비리를 저지르다가 감옥에 가고 집에 자가격리 하다가 이제 이런 우연찮게 신기관이라는 거를 이제 쓰고 뭐 해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베이컨을 논하는데 후세 사람들한테 욕은 얻어먹지만 그건 이제 가려지고 이 사람이 그 장독김에서 이제 그 했던 학문 이게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세상의 평가가 항상 공정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학문적인 업적을 내놨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땠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건 보지 않고 이제 뭐 사실 학문적인 업적만 본다. 그런 것은 이제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학문이 그 도덕성이 결여되는 학문이라는 게 어떻게 그 살아있는 학문이 될까? 그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그런 사람이 이제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일제 시대에 이제 말하자면 일제에 부역을 하고 일제를 도와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니까 또 해방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그 혜택을 받고 양쪽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 그 이제 단물만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게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다 그냥 눈 감아주고 그 사람의 업적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신기관의 내용은 이제 1권과 2권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권에는 이제 인간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그 편견들, 그래서 이제 그 편견, 그걸 갖다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 우상에는 네 가지 우상이 있다, 적어도. 그리고 이 학문을 진보하게 하기 위한 그 새로운 방법론, 그것이 이제 균화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우상, 인간이 빠지는 그런 잘못이죠. 어떤 그 오류, 잘못,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과학적 발견을 위해서 어떤 참된 방법, 그걸 이제 균화법이라고 하죠. 그 균화법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권에서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선입견에도 의존하지 말고 경험을 토대로 자연을 관찰하고 실험하라. 이게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균화법과는 상당히 이제 다르다.
참고로 여기서 귀납법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그 인덕션이죠. 인덕션. 아, 그 귀납법과 이제 그 대가 되는 귀납법과 이제 그 반대가 되는 그런 방법을 연역법이라고 하죠. 연역법. 그래서 그 연역법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사실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서 주로 수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공리에서 어떤 개별적인 그 사실들을 유추해내는 그런 것이 이제 그 근대에 있어서 근대 학문을 이끌어갔던 두 개의 그 대표적인 방법론이라면 이제 귀납법과 연역법이 있는데 그 연역법은 주로 수학적인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주로 그 영국이 아닌 그 대륙에서 했던 그런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귀납법은 어떤 개별적인 사실에서 그걸 그 사실들을 추리해서 그걸로부터 어떤 일반적인 사실을 도출해내는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갑돌이는 이성적이다. 그 다음에 을순이도 이성적이다. 그 다음에 뭐 병돌이도 이성적이다. 그래서 결론 모든 사람은 이성적이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이런 일반적인 원칙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귀납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귀납법을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자기 이전까지는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내가 말하는 대혁신, 베이컨이 말하는 대혁신에 있어서 그 학문을 하는 그 기본적인 방법론이 이제 그 귀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종래의 그러니까 그 이전의 이전의 그 연역적인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비유적으로 베이컨이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그 중요한 재미있는 그런 그 비유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개미 그 다음에 이제 거미 그 다음에 그 꿀벌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개미는 뭡니까? 개미는 뭐예요? 개미는 어떤 그 먹이를 이렇게 모으죠. 먹이를. 그러니까 이걸 갖다 비유적으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먹이를 모은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이를 모아가지고 전부 다 자기 집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이제 그 이것을 갖다가 뭘 비유한 걸 보냐면은 이제 그 실험만 계속하는 사람. 실험만 계속하고 어떤 그 결론이 없어요. 이 실험, 저 실험 계속 실험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실험만 하는 그런 개미에 대해서 이제 거미라는 것은 그 이제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집을 짓죠. 굉장히 그 정교하게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지은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집을 져가지고 거기 자기가 살고 이제
거기 이렇게 적들이 지나가다 거기 걸리면 잡아먹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미가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내듯이 이런 것을 이제 어디 다른 데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서 뽑아내요. 그러니까 이걸 독단적인 추리다 이렇게 봐요. 독단적인 추리다. 어떤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고 자기 몸에서 그냥 자기가 하고 자기가 결론 내리고 하는 그런 독단적인 추리를 하는 것이 검이다. 그 다음에 이제 꿀벌은 뭡니까? 꿀벌도 이제 개미처럼 여기저기 이제 이꽃 저꽃 꽃을 방문해 가지고 꿀을 모으죠. 그러면 개미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그렇게 꿀이 아니라 꽃의 어떤 꽃가루를 꽃가루 같은 걸 모으는 거죠. 꽃가루 속에 있는 어떤 꿀 성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집으로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결합을 시켜서 종합을 해서 꿀을 거기서 만들어내죠. 꿀. 그러니까 거미나 개미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이 바로 꿀벌이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베이컨은 그것이 이제 이 꽃가루를 이 벌들이 먹어가지고 그 먹은 것을 토해내서 그것을 이제 소화를 시켜서 소화시킨 것을 토해내가지고 그것을 꿀로 만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모은 것을 단순히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이제 새로운 꿀이라는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 이제 자기의 바로 이제 귀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험만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독단적으로 자기 혼자 생각하는 추리만 하는 이게 말하는 베이컨 이전에 있었던 자연과학자나 수학자들을 이제 말하자면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의 방법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베이컨이 말하는 꿀벌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게 귀납법인데 베이컨의 귀납법인데 이것은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이 귀납법을 크게 나누어 보면은 그것이 다시 우상론과 귀납법으로 나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꿀벌이 꿀을 모아가지고 꽃가루를 모아가지고 꿀을 만드는데 부정적인 측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가티브 부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소극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포지티브 긍정적인 측면은 포지티브 사이트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은 귀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론과 귀납법이 이 꿀벌의 방법 베이컨이 말하는 꿀벌의 방법의 양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으니까 그거 하지 마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취지로 부정적 측면이라고 이제 했어요. 부정적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긍정적 측면으로 이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측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합해가지고 꿀벌의 방법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상론과 귀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상론이 훨씬 더 흥미롭다 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보면은. 귀납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과학의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저게 무슨 귀납법이냐 하고 비판을 했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다윈 같은 사람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그 힌트를 얻긴 했는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아마 이제 베이컨이 그렇게 이제 출세를 지향하는 그런 삶이라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안 해주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상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강의를 1시간 넘게 하다 보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